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잡기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저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다, 아니면 확인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 알거나 말하다가 실수를 해서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럴 때 메일이나 어떨 때는 카톡, 심지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인가요?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이제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장기 계약에 대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많은 분들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석유 도입, 우리가 쓰고 있는 원유를 과연 어떻게 도입하나라는 주제로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 원유 트레이더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현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처음 보셨을 테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SK그룹에서 27년간 일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한 직책이 트레이딩 본부장이었거든요. 트레이딩 본부장.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언더스탠딩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사실 예. 거의 감명을 받은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박사님 진짜 업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어떤 그 전체적인 판세에 대한 이해 능력이 사실 그 비전공 영역이신데도 네. 상당히 깊으셔가지고 네. 오히려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보다 박사님이 더 한수 아유, 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예. 방송 보면서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언더스탠딩 프로그램이 내저 사회자가 계시고 그때는 이제 그 게스트로 나가신 거였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약간 좀 오석의 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지 뭘 네. 잘못 알고 그러신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예, 오늘은 그래서 바로잡기, 도대체 대한민국이 쓰는 석유는 어떻게 들어오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의 길을 걸으셨는데 사실 언제부터 이걸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직장인답게 위해서 너 이거 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뭐 반반이죠. 그 아시잖아요. 그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해서 물론 원하기도 했지만 또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동했던 거죠. 많은 직원들이 그런 형태로 이동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시작을 이 길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동을 했었어요. 일할 사람 와서 해라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더 그러면은 이제 뭐 외환 트레이더도 있고 무슨 이제 뭐 원유 트레이더도 있고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박진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소개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박진감은 분명히 다른 직종보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매일 거래를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거래라는 게 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서 나오겠지만 매일 하게 되면 오히려 포지션이 더 꼬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장기 계약, 예, 곧 말씀드릴 장기 계약으로 이제 거의 정해진 플로우도 있고 네. 현물 거래로 이제 그때그때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간의 영역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석유 쪽, 가스 쪽 이쪽은 사고, 네. 전쟁 뭐 이런 거, 날씨, 태풍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네네. 수급 상황이 지역별로도 그때그때 변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잉여 물량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량이 모자른다거나 네네. 원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네. 일본 정유공장 상당수가 이제 셧다운했죠. 셧다운했죠. 예. 그럴 때는 그 원유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에너지와 연관이 있으니까.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가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어쨌든 참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이번 시간에 대표적인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박사님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냥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제 바로잡기 시간이니까. 그거부터 얘기하시죠. 예,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유 거래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이제 어디 우리가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바쁘게 막 소리 지르고 움직이는 이제 이런 공간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원유 시장이라는 것은 뭐 다른 시장처럼 이제 선물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주고 사오는, 돈 주고 사오는 실물 시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원유 시장이라는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부터 ABC부터 한번 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꼭 원유에 국한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커머더티, 네. 뭐 원자재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그 커머더티 시장이 다 비슷합니다. 음. 첫 번째로
현물. 예. 현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선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예. 그게 현물 거래의 경우에는 선물 거래가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혹시 예. 예전에 그 공부하실 때 선물이라는 그 번역에 대해 좀 의문을 가지신 적은 퓨처 없으셨어요? 이렇게 예, 나오는. 퓨처 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좀 뭐 그냥 외웠어요. 예. 참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게 참 저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운이 좋아서 예. 모교에서 그게 왜 그런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오, 좋은 학교 나오셨군요. 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예 지금 이 재밌는 얘기니까 예. 그분 실명을 뭐 말씀드려요. 그 얼마 전에 그 김종인 교수님이 민주당 네네.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를 하셨을 때 네네. 최운열 교수님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최운열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보면은.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예. 너희들 선물이 왜 선물인 줄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투자론 수업 때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론 수업 예. 때. 아, 20대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면.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최운열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 선자인데 네. 일본어에서는 먼저 선자가 예. 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뒤라는 뜻으로 예. 쓰인다. 그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데. 아니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거리적으로 봤을 때는 앞이 네. 나중에 일어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뭐 예를 들어 고노사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요 앞이 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앞이니까 미래가 되는 거. 아, 내 앞에 있는. 예. 음. 그래서 선후가 반대지 않습니까? 전후. 전후. 후도 되잖아요. 예. 그 일본에서는 먼저 선자가 전과 후의 의미로 다 쓰인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물은 예. 후물이다. 후물이다. 그래서 저희끼리 낄낄낄 웃으면서 야 뒷물인가 보다 뒷물 이러면서 농담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쨌건 이제 이 당장 돈을 주고 사는 이제 현물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서 맞추고 있는 그 선물 시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석유라는 것을 도입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볼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기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장기 계약이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너희들한테 석유 사올게. 라는 걸 정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10년이라는 기간만 정해지는 건 아닐 것이고 당연히 물량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정해지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게 이제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10년 후의 가격까지 내가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정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은 별도고 그냥 너희들한테 10년의 기간 동안 물량을 줄게 이것만 정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현물의 반대가 뭐냐고 여쭤봤었던 거예요. 예. 실물 거래, 피지컬 거래에서 그때그때 하는 거를 현물 거래, 스팟 이렇게 스팟 얘기를 거래죠. 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기간 계약, 뭐 예. 장기 계약 이거는 텀이라 가지고 이렇게 텀 컨트랙이냐, 스팟 컨트랙이냐 이렇게. 그러면 스팟의 반대가 텀이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선물은 어디 있냐? 선물은 어딨냐? 피지컬 예. 반대는 이제 파생상품, 페이퍼라고 주로 하죠. 페이퍼라고 그러는군요. non 피지컬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네네. 종이만 네네. 실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페이퍼의 한 종류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선물, 그다음에 옵션, 옵션, 스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래서 오늘 실물 거래에서 예. 스팟 계약과 예. 텀 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제 이제 장기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장기 계약은 도대체 어떻게 체결되는 건가? 어떻게 체결되냐? 예. 상대방 간에 합의하면 체결되는 거고요. 합의되면 서로 가장 말씀드린 게 이제 결국은 기간, 네. 물량, 그다음에 가격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일 텐데 네. 기간하고 물량은 정하면 되고요. 정하면 된다. 예. 뭐 10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매년 뭐 몇백만 배럴씩 10년짜리 계약은 예. 어마어마하게 긴 장기 계약. 장기 계약이니까 한 1년? 보통 1년 정도? 예, 보통 1년입니다. 아니 가스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씩 막 이렇게 되는데 가스가 더 깁니다. 가스가 길고 가스가 원유는 깁니다. 장기 계약이라고 해봐야 이게 그냥 그런 계약이 없다는 게 없다. 아니고요. 상당히 드문 거죠. 드문다. 10년짜리 장기 계약하면 그 산유국 그 담당자는 아마 저기 사내에서 상 받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석유에서의 장기 계약은 가스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것도 뭐 있을 수 요새 있지만, 말로 케바케지만 케바케지만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1년 한다 그래도 대부분 그게 리뉴얼이 되거든요. 내년에 다시 또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그때 그 방송에서 장기 계약을 해놨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예. 득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득이고 우리 올라가면 득이고 내려가면 예. 그건 이제 회사 입장이고요. 예. 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뭐 보는 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계기가 네. 됐습니다. 석유 거래는 네. 뭐 지금 현재 유가가 뭐 한 60불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뭐 65불 이렇게 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습니까? 예. 음. 대개 계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몇 월 선적, 네. 그러니까 선적하는 월에 네. 그 몸통 가격 벤치마크라고 표현하는데 그 벤치마크 평균에다가 예. 디퍼런셜 그래서 프리미엄하고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적용하느냐 적용하느냐. 이렇게 주로. 아니 그러면 저 공식만 포뮬러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계약은 예. 자기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할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고 하는 계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매우 용감한 계약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거를 연동 가격이 아니고 어떤 픽스드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하면 그게 더 용감하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아, 이 플럭세이션을 감당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든 그래. 그냥 그러면 그때 정해지는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씩 되는 거를 서로가 협의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사실은 예.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중요하다. 그렇겠네요. 예. 이 몸체는 어차피 뭐 거래되는 뭐 두바이유 또는 뭐 WTI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예, 뭐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예. 두바이하고 오만의 평균 가격을 몸통으로 씁니다. 사우디는 두바이하고 오만의 몸. 그러니까 두바이유하고 예. 오만 원유의 평균 가격을 씁니다. 신기하네요, 그것도. 그게 왜냐하면 예. 두바이유가 점점 세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산유량 자체가 이제 예.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벤치마크 크루드는 예. 좀 물량이 많아서 거래가 활발해야 그 넘버가 실제로 시장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또 그 해프닝 예. 또는 뭐 신문이나 그 방송에서 잘못 보도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두바이유를 주로 정제하는 뭐 한국 정유사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는데 두바이유 실물 정제하면 큰일 납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면은 네. 전체적인 가격이- 아시아 유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이 장기 계약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바이, 오만 다 산유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원유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사우디가 계약을 한다. 그 벤치마크를 네.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원유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음. 그 업계 오랜 그 프랙티스도 있고 관행이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오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DM이라고 네. 두바이 그 선물 시장에 또 상장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기도 그러니까 하고 서로가 편하던 그동안에 많이 관행적으로 되던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 인더스트리가 또 업계 관행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사실 석유 시장의 그 선물 시장 오픈이 제 기억이 맞으면 그 브렌트가 이제 북해 쪽에서 나오면서 그게 한 80년대 극초반 그 네네. 이후에 WTI 상장된 게 한 83년 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석유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다 그냥 현물로 이렇게 도입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선물 시장을 활용하거나 네. 뭐 다른 뭐 페이퍼를 활용하는 게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물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선물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는 이 가격으로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고정시키고 싶어.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거지.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 계약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내외가 이제 보편적이고 거기서 가격은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장기 계약을 해놨다고 유가가 올라가면 득을 보는 거는 절대 아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같이 예. 간다. 예. 단지 물량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물량을 확보하기요. 그리고 장기 계약이 아니면은 예. 중동산 원유를 실제로 구매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다 그냥 장기 계약인가요? 100%는 물론 아닌데요. 100%는 아니겠죠. 최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를 또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인도 정유사들이 네. 미주하고 중동 구매 물량을 되게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팟인 거죠. 이거는. 네네. 미국이야 뭐 미국에 뻔하지만 예. 중동 스팟을 많이 했다는 거는 예. 흔한 상황은 아니기 흔한 때문에 그게 상황. 뭐 어떤 유정이고 어떤 가격인지는 뭐 당연히 알 수가 없는데 네. 중동은 아무래도 이미 배정된 물량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최우선이다. 뭔가 산유량이 뭐 갑자기 늘었다든지 뭐 팔아치워야 될 게 있든지 그런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텀 계약,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일방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이제 끌고 가는 면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좀 그런가요, 보면? 이게 또 유튜브로 송출되는 방송이라 네. 산유국 분들도 보시고 그 산유국
회사에 네. 소속된 또 한국인 예. 매니저들 트레이더들도 많으시거든요. 아, 너무 이 배려가 깊으신데요, 보면은. 예. 그런데 이 구도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국 지금 중동 산유국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오펙이지 네.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오펙 하면은 결국 그 석유 자원의 국유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그 국유화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전에 영미 계열의 그 소위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는 아이고야. 그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석유 업계의 그 세븐 시스터즈라는 게 쭉 찾아 올라가게 되면 이제 1920년대 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예 끝나고죠. 네. 그때 이제 그 영미 불간의 여러 가지 세력 다툼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1929년에 에즈이즈 어그리먼트 에즈이즈 어그리먼트. 그 혹시 들어보셨는지? 아니요, 그걸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이 제한적이었다가 이제 점점 산유국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발견됐다가 쿠웨이트에서 예, 발견되고. 페르시아가 예. 일본입니다. 예, 사실 이란이 따져보게 되면. 일본이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일본입니다. 예. 그 전에는 카스피해 연안. 결국 결국 그 페르시아 원유의 그 독점 채굴권을 확보한 회사가 지금의 BP죠. 그렇죠. 그다음에 BP가 그렇게 하게 된 거에는 그 배경에는 처칠 수상이 1911년도에 해군 장관이 되면서 네. 영국 해군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어마무시한 결정을 내렸죠. 예. 예. 그러면서 원유의 그 소스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 지금 BP의 50.1%인가 하여튼 그 네네. 메조리티를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유화가 된 거죠. BP가 그때 국유화돼서 제 기억이 맞으면 대처 수상이 집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민영화시키는 한 거의 한 80년? 예. 오랜 기간 예, 동안 오랜 어떻게 보면 7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70년 영국의 정도. 국영 기업으로서 이제 BP가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그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은 석유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가지고 예. 지금 BP사 옛날에는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이었죠. 예, 앵글로 페르시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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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발음도 저는 잘 안 되네. 에크나 캐리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게 뭐 스코틀랜드의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확실히 이 영미 계열 사람들 어디 은밀한 데 모여서 회의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오픈되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남들한테 들으면 불편할 예.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에즈이즈 어그리먼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얘기입니다. 여기 모인 회사들 네. 현재 그 마켓쉐어 네. 니네 산유량 이런 거 이대로 아, 그래서 이대로 협정이라서 에즈이즈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기득권 우리 그대로 건들지 말고 예. 가자. 그리고 다른 파티가 참여할 때는 예. 이 회원들의 다 어그리를 받아야 된다. 아, 모두가 동의해야. 이거 뭐 조폭이네요. 또 입사하려고 그러면 동의받아라.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그럼 네.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오, 가격. 그렇네. 예. 그러니까 미국 걸프고 여기 보시면은 예. 5개 회사가 미국계 아니겠습니까? 엑슨모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엑손, 예. 나중에 모빌, 또 예. 엑손하고 모빌은 합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소칼이라고 나온 그 회사는 나중에 이제 쉐브론이 됐고요. 텍사코. 예, 텍사코 또 쉐브론하고 텍사코가 또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예. 걸프도 나중에 쉐브론으로 합병이 됩니다. 참고로 이 걸프 오일이 그 현재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한석유공사 시절에 대한석유공사의 예. 자본을 예. 투자한 파트너였죠. 회사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미국계들이 일단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앵글로 페르시안 지금의 BP, 예. 쉘. 로얄 도치 쉘은 지금 이제 예. 이름이 아직 쉘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7회사가 가격도 표준화하고 그것도 표준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 오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자원 국유화 네. 이 붐이 불어가지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이거를 벌써 일찌감치 했죠. 일찌감치했고 또 예. 멕시코가 제시한 그런 모델을 따라서 많은 산유국들이 뭐 이제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 더 내야 될 것 같고 생략하고요. 예. 결국은 그런 게 이제 이 그 에즈이즈 어그리먼트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오펙이 대신 한 반 정도는 차고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그러니까 석유 메이저들이 다 독점하고 있던 것을 예. 중동 국가들이 이제 오펙이 이제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카르텔이거든요. 카르텔. 예. 사실은 이거 다 제재 대상 아닙니까? 카르텔. 또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다고 이게 역기능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뭐 가격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 기능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해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유지해주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들쑥날쑥한 것도 좀 이렇게 많이 플랫하게 만들어놓은 개념이죠. 예. 그렇지만 당시에 또 보면은 산유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석유 회사들은 또 이 이윤 확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누이 좋고 외부 좋고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 자기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해서 그대로 네. 가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굳이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 수급 안정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 또는 이제 중동 국가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4차 중동 전쟁 때 네. 석유가 없어서 난리가 났던. 그때 이제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백업하는데 격분해가지고 예. 앞으로 이스라엘하고 외교 관계하는 회사들 아니 나라들한테는 석유를 안 주겠다. 라고 한 게 가장 결정적인. 예. 그래서 제가 맞으면은 일본이 제일 먼저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네. 우리나라도 그때는 동자부겠죠. 네. 동자부 장관님 같은 분들,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가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석유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니까 공급을 받았는데 이 가격이 여기가 뛰었어. 그 사이에 배로 들어오는 사이에 저쪽이 석유가 막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들어온 석유를 잠시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팔아서 더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예.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네. 이 중동 산유국들은 예. 그 도착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착지. 예를 들면 예. 그 SK 이노베이션은 공장이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에 하역지가 포트 오브 울산하고 딱 써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엔 갈 수가 없는. 무조건 거기서 내려야 됩니까? 네. 그러면 결국 재판매가 안 된다. 저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거나 그냥 신경 끄셔. 그거를 깨려면 아마 그 판매자한테 양해를 받아야 될 텐데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해진 뭐 룰에 따라서 가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을 맞춰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물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보면은 이 1년에 뭐 맥하고 들어온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계약을 하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카고 단위로 이렇게 매월 분기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뭐 월 한 카고, 월가 한 카고, 월 뭐 두 카고, 아니면 뭐 분기에 한 카고. 분기에 한 카고. 이거는 뭐 계약하기 나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맞춰본다. 그 다음에 뭐 물건이 더 필요할 때는 다음 분기인 거 이번 분기로 땡겨줄 수 있어요. 땡겨서 쓸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네고셔블 하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다 협상인데 나쁘게 말하면 계속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그러니까 결국 하고. 계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걸 명시한 거고 그거보다 그 양쪽 파티가 이익이 된다면 그거를 뭐 굳이 따라야 될. 뭐 그동안에 잘해봤으니까 뭐 다음 하고 미리 땡겨서 줄게. 뭐 그 정도가 되니까 장기 계약하고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거고. 그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든 장기 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고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계약 잘 해놨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 수 있다. 이 사실은 정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제 마진이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정제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뭐 원유 가격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 변동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하는데 왜 정제 마진이 들락날락해? 들쑥날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제를 한다는 거는 원유는 이제 하이드로카본 복합 화합물이지 않습니까? 탄화수소죠. 그거를 전부 이제 끓여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석유 제품인데 그게 사실상 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처음 그 석유 채굴에서 정제가 시작됐을 때 그때 목적이 등유를 추출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알고 조명용 램프 패키. 그래서 그때 라이벌은 고래 기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거는 다 뭐했냐 버렸다고. 버렸죠. 휘발유 다 버리고.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게 석탄에서 석유로 확 움직이게 되는 게 이제 윈스턴 처칠이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유가 원료긴 하지만 각 석유 제품들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휘발유 가격이 왔다 갔다. 예. 어떨 때는 디젤 가격이 왔다 갔다. 뭐. 예를 들어서 미주가 휘발유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는 역시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유럽은 휘발유 차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젤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뭐 대형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걸프 지역의 그 리파이너리들을 뭐 박살을 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제품 가격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이고 그게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니까 아시아 가솔린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뭐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막 튀네. 예.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정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만들어 놓은 이 휘발유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살 수 어떻게 있겠구나. 하면 이 정유 공장을 휘발유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를 공장 모드를 바꾸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생산을 줄이고 다른 제품 생산을 늘릴까의 모드를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정제마진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군요. 그래서 복합 정제마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합 정제마진이군요. 그래서 왜 신문에 나오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정제마진이 아니라 복합 크랙 스프레드라고 말씀드리겠죠. 크랙 스프레드라는 게 어려운 말이 어려운 아닙니다. 말이니까 일단은 석유 제품 값 빼기 원유 가격.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제품이 여러 가지니까 제품이 여러 그걸 가지다 믹스시킨 보니까 거고요. 예. 그러면 수율이 공장마다 다를 텐데 그냥 대충 평균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어떤 석유 기업이 정제 마진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를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회사별로도 그 캐파가 운영 경쟁력이 다 다르기. 그래서 그래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보니까 3불에서 6불로 올랐다. 예. 대한민국 정유사에도 돈 버네. 아닙니다. 그 아닌가요? 6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예. 가격 마이너스 원유 가격이고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제조 원가가 하나도 차감이 안 되는. 하나도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고정비, 변동비 엄청 많고. 그래서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예. 지금 그 운영 비용이 아마 배럴하고 달러 기준으로 해도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싱글 하이 디짓은 될 거예요. 상당히 높다. 많이 높아졌다 과거에. 예,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정유사가 정제마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 무슨 복합 정제 마진을 그대로 적용해서 돈 잘 버는 회사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 대부분 분들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8불이니까 예. 얘네들이 기름 팔아서 8불을 8불씩 버네. 예, 저 지난달에는 3불이었는데 이번 달에 7불 됐으니까. 그러니까 3불에서 7불 이 정도면 예. 이건 100% 지금 적자 상황이다 적자다. 이렇게 이해. 일단은 크게 보면 그 정도지만 예. 또 개별 업체별로 차이도 또 있을 수 있다. 그건 물론이고. 물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장기 계약하다가 정제 마진까지 이야기가 돌아왔는데 예. 사실 이제 이 산유국별로도 사우디 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 산유국별로도 이게 뭐 계약에 따른 좀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보면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산유국은 뭐 다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그거를 OSP로 OSP 설명을 안 드렸군요. 예. OSP라는 건 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가격 예. 그거를 OSP라고 하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고 그래요.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그래서 아까 그 몸통 가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매달 정하죠. 그래서 지금이 11월이니까 네. 12월 OSP가 아마 11월 초에 발표가 됐을 겁니다. 다음 달 정찰 가격이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든 국가별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네. 하는 걸 선호하고 어떤 국가들은 OSP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 팔 거야 다음 달 물량 이렇게 정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각자의 OSP가 OSP는 있는데 예. 아무래도 사우디가 영향력이 가장 크고 크다.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OSP가 발표가 되면 그 나머지 산유국들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간다. 예. 큰형님 따라서 간다.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또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에서 보면은 많이 사는 쪽이 이 가격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면 깎아주세요 이거 말하기도 쉽고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이 하는데 이 석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한중일 특히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려요. 네, 아시아 예. 프리미엄 참 골칫거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더 비싼 돈을 내고 원유를 사온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뭐 총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아시안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우리가 좀 멀어서 그런가요? 근거리 원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운송 비용 자체도 그렇고 주변에 없으니까 운송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예. OSP 발표되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아시아가 그동안 계속 비싸 왔어요. 그건 아마 석유협회 같은 데서 통계를 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네네, 그거 뭐 계속 비싸더라고요 예. 보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발표하지 예, 않습니까? 아시안 프리미엄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입지 조건이 가장 큰 거예요. 너희들 딴 데 갈 데 없지. 예.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정유사들 뭐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위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처음에 공장을 지을 때 네. 그 기저가 되는 원유가 다 그 메이저들이 찍어놓은 처음에 공급해주는 예. 원유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걸프 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시추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기저 베이스가 이제 쿠웨이트. 그 60년 전에 했던 게 지금까지 일정 부분 영향을 그걸 또 미친다. 계속 바꾸기가 또 쉽지 쉽지 않으니까. 않다. 예, 파트너십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가 꿰인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올려도 얘네들이 어디를 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예. 또 우호적으로 장기간 거래를 해준 고객들한테는 그만큼의 또 이 베네핏, 페이버를 또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안 프리미엄 비싸게 산다 이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예. 우리가 급해질 때 뭔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든지 다급해진 상황이 되면 그간의 관계를 또 봐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아시안 프리미엄이 최근에 많이 완화되거나 역전됐다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종종 그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아시아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예전에 그냥 막 예. 하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이게 이제 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면은 경쟁 원유가 사할린, 사할린, 러시아. 이게 지금 러시안 배럴이야 또 그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근처에 생긴 거고요. 태평양 건너 미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 아니면 갈 데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뭐 태평양 건너서라도 들어올 수 있어라는 게 그냥 크게 보면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비싼 가격을 일방적으로 도입해라고만 볼 거는 아니고 어떻든 보면 아시아라는 지역 한중일 세 나라가 처해 있는 입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 더 한 발짝 나가면은 석유 수요가 지금은 약간 뭐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정체 느낌이. 네, 중국이 이제 피크를 찍었으니까 네. 보면은 그래서 석유 수요가 언젠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 그날이 되면, 오겠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셀러스 마켓이라고 보면 이제 바이어스 마켓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미래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잠잠해질 게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벤치마크를 새로 만들자 무슨 거래를 뭐 하는 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야기 나오지만 쭉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쉽지는 않겠구나. 저희 선배님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또 예전에 모셨던 빅보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본 회사들이 또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또 중동 잘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낫다. 센 사람한테는 이제 맞춘다. 오히려 시큐리티를 더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사실 이건 뭐 장난하다가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본 회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죠. 어떤 이유일까요? 일본 내수 가격이 국제 가격하고 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이랑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기준으로 해서 휘발유 가격도 디젤 가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내수 가격이 이제 토콤이라는 선물 시장에서 도쿄 무슨 도쿄 무슨 시장인데요. 거기는 사실 굉장히 정해진 플레이어들만 가격을 주고 받는 거라서 내수 가격이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을 철저히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굉장히 적은 숫자일 때는 이제 한국 정유사들은 적자인데 그렇죠. 일본 정유사들은 흑자가 나요. 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이게 국가별로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내수 가격은 다르죠. 일본은 뭐 수출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국제 가격 연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머리 좋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본 정유사하고 한국 정유사를 가지고 롱숏 플레이를 하는 분들. 그 둘 사이에서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는군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정제 마진이 나쁠 때 일본 정유사를 사고 한국 정유사를 파는 플레이를 하는 머리 좋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 원유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가 움직이는데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이 요소다 보니까 거래 방식도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또 협상이다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다음에 좀 이 업계에서 업력이 없던 회사들은 아예 이 판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장하기가 쉽지 않군요. 예전에 유공을 80년에 인수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회사들이 그 회사 인수하기를 원했죠. 그때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넘버원이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걸프가 나가면서 예.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올 수 있느냐는 게 이제 그 입찰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원유 도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 거고 가격이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고 예. 물량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경제 그러니까 예전에 석유가 산업의 혈액이었나요? 그렇죠. 별명이 예. 피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석유라는 것은 맨날 쓰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또 그들만의 리그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에너지 시큐리티를 잘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전기도 그렇고 이 석유 정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본부장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앞으로 사실은 몇 번 모셔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잘못했던 이야기 바로잡기 첫 번째는 고정 가격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이라는 것은 다 협상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정제 마진 올랐는데 대한민국 정유사 주식 사야겠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빼기를 하셔야 더 된다. 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로 잡습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장기 계약 그리고 고정 가격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켜 달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모셔왔는데 듣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더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똑똑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 앞으로 기회만 되시면 좀 더 모시고 몇 번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지구본 연구소 같은 대형 채널에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나오시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 석유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히스토리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뭐 트레이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들과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모셔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에너지 시장에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정 가격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신 박현철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종종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